네, 공법 체계도 이론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의 세 번째 주제인 주택의 건설 부분에서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이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나 사업주체가 결정되면 그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을 하는데 한 장소에서 30개 이상 주택, 한 장소에서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사업을 할 때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건설업자는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면 사업계획 승인, 29개 이하로 주택사업을 한 번에 하면 건축허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게 30개 이상이면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이고 29개 이하의 주택사업을 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지도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흐름을 보면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가 사업 주체로 결정되면 여기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 다만 요 한옥 같은 거나 단지연립이나 단지다세대는 5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바뀝니다. 관련 내용들을 볼 건데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사업이 원칙인데 한옥이라든가 우리 공동주택 중 단지연립이나 단지다세대는 5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 규모가 바뀐다. 자, 어쨌든 원칙은 30개 이상입니다.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가 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통보를 받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죠. 착공신고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검사를 받는다. 이게 주택법상 사업 절차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통보가 오고 승인을 통보받으면 착공신고하고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자, 완공되면 사용검사라는 걸 받고 이 완공된 주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등록, 비등록,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자,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거나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택의 배치도라든가 각종 관련 시설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자,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각종 도면 같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사업계획 승인은 자, 다음에 주택사업이 30개 이상입니다.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다음으로는 하나의 주택은 50호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바뀝니다. 자, 노란색 예외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옥 같은 게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인데 한옥을 지을 때는 50개 이상부터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에다가 이런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도 5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바뀝니다. 단독주택 30호 이상이 원칙인데 이 두 가지는 50호 이상으로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예외다. 자,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 한 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증가하는 개수가 30세대 이상이 되면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는 하나의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바뀌는데 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우리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은 빼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한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 이상을 맞추고 진입도로가 6m 이상 폭이 나오는 이 조건을 맞춰주면 사업계획 승인이 50세대 이상으로 바뀐다. 공동주택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은 30세대 이상이다.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의 공동주택은 5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바뀝니다.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50개 이상으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정비법에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도 공동주택 개수를 5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바뀌는데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이 한옥 같은 경우는 50호 이상이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50개 이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그 두 개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원칙이 30개 이상인데 50개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주택 사업하는 대지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땅의 면적이 10만 정도 이상 크면 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인데 우리 시도지사는 여기 써 있는 5명을 말하는 거죠.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다. 근데 대지가 10만 미만이면 조금 바뀝니다. 요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는 같은데 요 도지사 대신 시장문수로 바뀌니까 대지가 10만 미만으로 주택사업할 때는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로 조금 바뀌네요. 이 부분이 바뀝니다. 대지가 10만 이상을 위주로 보시는데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가 4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노란색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나 대도시한테 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된다. 자, 왜냐면 국가가 군인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군인아파트, 토지주택공사 같은 국가 운영 공기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거나 330만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주택사업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받는다. 자, 제가 안 받는다는 표현을 하면 틀린 겁니다. 국가 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받아야 되고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하거나 330만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서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도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되고 자,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또는 수도권 광역시에서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도 주택 건설 사업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받고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가 총지분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사업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됩니다. 국가 토지주택공사 330만 이상 대규모로 이런 사업 같은 거 할 때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경우, 수도권 광역시에서 지역균형개발, 부동산 투자회사 공공이 5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요 파란색으로 쓴 이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건물입니다. 3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농협중앙회가 자금을 빌려주고 그 돈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는 농어가 주택, 농협중앙회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조달하는 자금을 받아서 농어가 주택을 지을 때는 30개 이상 주택 사업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로 빠지는 건물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을 잘 이렇게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노란색으로 쓴 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됩니다.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330만 이상 대규모로 사업하는 거,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경우, 지역균형개발, 부동산 투자회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받고 요 1번은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고 요 2번은 농협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농어가 주택 같은 걸 지을 때는 주택 개수가 뭐 100개, 150개 있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에서 빼주고 건축허가로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상업지역,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배의소를 동일한 건물로 진다. 이게 바로 주상복합입니다. 자, 이 1, 2층은 상가내고 나머지 위로 쭉 올려서 주상복합을 짓는데 주택수가 300개 미만을 맞춰서 이런 주상복합을 짓고 주택의 이제 연면적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90% 미만 이런 세부 조건을 맞춰주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건축허가로 빼주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따 문제 풀 때 요거를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혼동시킵니다. 그래서 요거 파란색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제를 풀어준다.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된다. 30개 이상 주택 짓더라도 300개 미만의 주상복합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 건설할 때 농협중앙회가 자금을 조달해주고 그 돈 가지고 주택 사업하는 농어화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가 되고 건축허가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자, 다음 자, 국민주택 의무 비율은 예전에 가로놓기로 한번 나왔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급 적정을 위해서 자, 주택 건설하는 주택의 75% 이하 범위 주택조합이 할 때는 100% 이하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강제로 건설해 갈 수 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급을 위해서 소형 평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짓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를 요 비율 정도 내에서 숫자를 정해가지고 최대 75% 이하까지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할 때는 100% 이하까지 그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75%라는 게 원칙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소형주택 같은 걸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주택 수급 적정을 위해서 건설되는 주택의 75%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범위로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체계도에 좀 빠져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봐두시고요. 체크한 거는 체계도에 좀 없는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 들어가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제 승인되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하겠죠. 60일 안에.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으면 공사를 사업계획 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착공신고라는 걸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단 이렇게 정당한 사유 같은 게 있을 때는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문화재 발굴 허가라는 걸 받아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거나 소송에 따라서 소유권 분쟁 같은 게 있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1년 내에서 이 5년이라는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정도 연장이 되면 5년 플러스 1년이니까 적어도 최대 6년까지는 연장이 됐다는 전제하에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사 착수를 자꾸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가 미분양 나고 그러면. 그래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안에 사유가 없다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5년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구로 나누자 하는 건데, 자, 우리 공구로 나눠서, 우리 공구라는 게 앞에서 뭐였습니까? 공구는 이 사업 규모가 이제 600세대 이상으로 크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09 300개 먼저 착공 신고하고 209 300개는 나중에 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서 공사할 수 있는 단위가 공구인데, 공구로 만약에 착수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109와 209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안에 109 쪽을 먼저 착공 신고하고 착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9 착공 신고한 다음에 209 착공 신고는 2년 안에 하시는 거예요. 자, 5년 안에 109에 대해서 착공 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하고 자, 109 착공 신고하고 나서 209로 넘어가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여기서는 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5년짜리고 공사 착수 안 했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공구로 나눠서 우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개수가 600개면요. 109 300개 먼저 착공 신고하고 209 착공 신고를 300개를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만약 600개로 받았으면 109 5년 안에 공사를 먼저 착수합니다. 만약에 109 5년 안에 공사 착공을 안 하면 착수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9에 대해서 먼저 착공 신고하고 착수했으면 209로 넘어가는 기간은 2년 주겠다는 겁니다. 2년.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는 취소율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5년 안에 공사를 109 먼저 착공 신고하고 착수해라. 109 착공 신고했으면 2년 안에 209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자,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여기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사유는 이 앞에 5년짜리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구별하셔서 보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건설회사가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걸 받거나 주택조합이든 기타 이제 사업주체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자, 요게 지금 체계도에 요게 좀 내용이 써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 디귿번, 니은번을 좀 먼저 보시면, 자, 대지 소유권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대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 같은 그런 용의권이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주겠다. 소유권이 없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지상권 같은 게 있을 때, 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니은 디귿을 추가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메모를 좀 해주시고, 자, 요 기억을 잘 보셔야 돼요. 기억. 자, 기억은 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앞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면 대지 면적의 80% 정도 이상의 사용 권한,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이 사용 승낙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사용 권한은 대지 소유자한테 가서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 권한이 80% 정도만 받아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앞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으려면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을 100%를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을 때 대지 소유권은 없더라도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자, 요 기억이 중요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앞으로 결정을 할 그럴 지역일 때는 대지 면적의 80% 정도 이상의 사용 권한, 즉 대지 소유자한테 가서 80% 정도 전체 사업하는 규모의 80% 정도 되는 땅을 찾아서 그쪽 대지 소유자한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나중에 매도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앞으로 필요한 지역이라면 대지 소유권이 100% 없어도 됩니다. 대지 80% 정도 되는 대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나머지 20% 확보 못한 부분은 이 매도 청구라는 걸 진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매도 청구를 한번 볼까요? 자, 좀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좀 전에 누구냐면 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80% 정도 이상을 확보하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신청해서 얻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이후에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물 포함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데 자, 조심할 게 이겁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을 때 비율이 95%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확보 못한 5%에 대해서는 모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80% 이상 95% 미만까지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 뭐 80%, 85%, 90% 이렇게 확보한 사람들은 자,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어려운 조항이지만 잘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주체는 여기서 대지를 80% 이상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80% 정도 얻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들을 95% 이상으로 확보하고 받은 사람으로 분리를 하고 80% 이상 95% 미만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95% 이상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은 확보 못한 대지가 5% 정도가 남을 거예요. 5%. 95% 확보했을 때는 5%가 남겠죠. 그 5% 남은 땅 주인에 대해서 모두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에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로 그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95% 미만 확보한 사람은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매매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해야 되는 거지 시가로 매도 청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5% 확보했을 때는 남는 5%에 대해서는 모두 매도 청구고 90%나 80% 정도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남은 땅에 대해서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라는 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매도 청구는 항상 불응하면 소송까지 가서 소송 판결문을 받으면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그 땅을 이제 사업 주체가 이제 뺏을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도 청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도 청구라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도 리모델링 우리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 같은 걸 만들어 사업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결의, 이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가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인데 여기 찬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충분히 시가로 가격 협의해보고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거죠. 자, 매도 청구가 2번 나왔네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조합의 결의,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받아야 되는 동의입니다. 동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 반대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반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 가지고 3개월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서 강제로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업계획 승인을 600세대 이상으로 받으면 109 300세대, 209 300세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각 공구별로 300개 이상씩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개수는 최소 600세대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업계획 승인의 중요한 내용들인데 아까 우리 여기 매도 청구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매도 청구 부분을 잘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도 그 부분을 잘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검사죠. 사용검사. 사업계획 승인할 때 제출한 각종 설계도와 적합하게 공사가 완료가 됐는지 확인받는 절차가 사용검사입니다. 자, 사용검사는 기본적으로 시군 구청장 또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자, 사용검사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 구청장, 다만 이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받은 경우라면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아까 우리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4명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용검사도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시도나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은 검사는 시군 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사용검사는 15일 안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검사라고 사용검사를 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별로, 이 대지는 구획별로 정식 사용검사 되기 전에 먼저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 완공된 부분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도 좀 하나 봐두시고 자, 원래 건축물은 동별, 대지는 구획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일 때는 동별이 아닌 세대별로도 뭐 1층 101호, 101호 이렇게 2세대만 임시사용 승인도 가능하다. 자,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원래는 신청을 해드는데 사업주체가 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아파트를 거의 완공시킨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그 공사를 한 90% 정도 완공하고 파산하면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 공사를 하고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 주체가 파산했을 때는 보증한 자가 잔여 공사하고 사용 검사를 받고 시공을 보증한 자가 없거나 보증한 자도 파산했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잔여 공사를 하고 사용 검사를 받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파산하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 공사한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해서 받아야 되고 시공을 보증한 자도 파산했을 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 공사라고 사용검사를 끝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자, 우리 앞에서 매도 청구를 2개를 배웠죠. 우리 뭐 80% 이상 사용 권한을 얻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
5%가 남으면 모두 매도 청구. 그 다음에 그 5% 이외에 더 많은 비율 남았을 때는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 이런 거 배웠고 또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하나 더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주택의 소유자가 자 이게 그 아파트가 이 사용검사까지 나왔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해서 자 주택의 소유자나 복리자의 소유자들이 주택단지의 대지의 일부를 소유권을 다시 뺏어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실수요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주택을 건설할 당시에 주택의 소유자, 주택을 지을 대지의 원래 소유자가 뭐 땅을 이제 잘못 판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주택 그 대지의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동생 B가 형의 대리인, 무권 대리인인데 형이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A라는 사람의 땅을 B라는 동생이 이게 그 대리권 없이 팔아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형태로 돼서 이게 이제 그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리해서 뭐 A라는 사람 토지를 막 팔고 또 부인이 이렇게 뭐 남편 땅을 팔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그런 걸 잘못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 여기 입주하는 소유자들이 건설회사에게 분양받은 이런 주택 소유자 등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가는 실수요자 A라는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놓은 땅의 일부를 소유권을 다시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되사오는 방법이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라는 걸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A라는 사람이 원래 주택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의 땅을 그 A의 동생 B가 대리권이 없었는데도 형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땅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럼 그런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진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지은 그 대지의 일부를 나중에 동생이 대리권 없이 팔아먹었다. 내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가지고 실수요자로 소유권을 다시 찾아갑니다. 소유권을 회복해갑니다. 그러면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다시 그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라는 걸 해가지고 다시 땅을 다시 사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로 매도 청구인데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다시 이제 매도 청구를 하고 거기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대표자 선정은 4분의 3 동의가 얻어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같은 걸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다시 이제 되사올 수 있는 판결문을 받으면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뒤에 가보시면 이 매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비율은 5% 미만 정도가 있어야 되고 이 의사표시,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그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소유자에게 송달이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주택의 소유자가 매도 청구라는 걸 하려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택단지 5%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소유권을 다시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소유자한테 송달이 되어야지만 매도 청구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80% 이상 확보하고 확보 못한 나머지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매도 청구가 총 3번 나옵니다. 자, 조금 우리 어려워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국공유지 우선 매각, 채비지 매각 요구. 자, 이건 땅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땅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렇게 특별한 예외가 있는데, 자,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면 좋은 겁니다. 건설업자가. 자, 국공유지는 누구한테 매각할 수 있는 건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는 다음 어느 하나로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해서 매각할 수 있다. 자, 그런데 2년 안에 해당 사업에 제대로 착수 안 하면 다시 이제 환매할 수 있는데, 자,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팔 때는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한 업자들 아니면 주택조합에게 땅을 먼저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땅을 이제 매수한 사람이 땅을 임차한 사람이 2년 안에 해당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안 하면 다시 이제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땅을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팔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산다는 거는 되게 좋은 점입니다. 이건 이제 유리하게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채비지 매각 요구. 주택법에 따라서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땅이 부족하면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가 없으면 부족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라는 걸 매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할 때 채비지를 외부로 파는데 주택법상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가지고 채비지 매각 요구. 그럼 채비지 전체 면적 중에서 50% 범위 안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자, 채비지 매각을 할 때는 일단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되 이런 수의계약 예외가 있고요.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시세보다 낮은 감정 가격으로 시세의 한 80%나 90% 감정 가격 기준으로 채비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채비지에다가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조성 원가 기준으로 더 싸게 채비지를 팔 수도 있습니다. 채비지 양도 가격은 시가가 아닙니다. 아까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건데 채비지 양도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기준으로 하되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같은 소규모 같은 주택을 지을 때는 조성 원가로 채비지를 양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채비지는 자,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땅이 부족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 매각 요구 50%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이 원칙이다. 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자,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등록사업자나 주택조합은 안 되고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행정청이나 공기업, 공공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건설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같은 것들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죠. 자,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시법을 준용을 하고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냐. 자, 여기 주택조합이나 등록사업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만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 상환사채 이거 하나 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주택 상환사채는 회사채입니다. 자, 토지주택공사하고 자본금 5억 이상 이런 세부 조건을 맞춘 등록사업자가 자, 조심할 게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가 아닙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돈이 부족할 때 등록사업자 자본금 5억 이상 있는 등록사업자는 자, 요 지급보증 같은 걸 등록사업자는 받으면 토지주택공사하고 둘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으로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회사채,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돈이 부족하면 이런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실적,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지급보증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토지주택공사는 지급보증 필요 없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 맞추고 지급보증 같은 걸 얻으면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환사채는 회사채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없는 내용은 상법을 적용하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고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회사채이기 때문에 기명식으로 발행하면서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상환사채의 특징이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발행자, 상법 적용, 기명식. 자, 상환기간은 너무 오래 끌지 말아라.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사채는 이게 기명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있는 주택을 받는 증서는 나중에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안 되니까 양도나 중도예약이 안 되는데 이제 상환사채를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양도할 때는 양도가 가능하고 주택 상환사채를 양도할 때는 매수인이 취득자가 자기 성명 주소를 원부에 기재를 하고 또 채권 같은 데 기재가 돼야지만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습니다. 기명식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이겠죠.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를 해야 된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서 돈을 모을 때는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라는 것도 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자, 토지주택공사나 자본금 5억 이상 등록사업자는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서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이런 거 하나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배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같은 거 배웠고, 30개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받는 원칙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대로 잘 됐는지를 검사하는 게 사용검사죠. 자,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누구에게 먼저 팔 거냐?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사람들, 아니면 주택조합 파트. 그리고 국민주택을 지으는데 땅이 부족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 매각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는 토지주택 공사하고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사업자가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제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길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본 이론 주택법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책에도 수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로는 제가 문제까지 보내드리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으로 받는 책에도는 요 분홍색입니다. 또 파일로 책에도를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요 책자의 파일이니까 집에서 프린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월달부터 이제 시험오리 마지막까지는 체계도 공부를 하셨으면 그 체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세부 이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요약집으로 진행을 하고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볼 건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약집 체계도 저한테 구입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자, 여기까지 주택법의 세 번째 테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